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배가 저기 앞에 지금 빙하가 떠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선장한테 저 빙하가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좀 많이 우타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선장이 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 결국은 박는 거죠. EU 빙하, 영국 빙하, 중국 빙하, 미국 빙하, 이 배가 어느 빙하든지 한 빙하는 저는 칠 거라고 보거든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희가 한 방송을 보시고 격려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점을 또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서 이번에 제가 또 뭐 책을 또 하나 집필했다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 2달 정도 지났나요? 그런데 세계 또 경제 환경이 또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업데이트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잖아요. 3차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죠? 3차 산업혁명이 한 19세기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1990년에 일어났어요. 다우지수를 제 책에 보시면 제가 다우지수를 19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1990년에 다우지수가 J커브를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3차 산업혁명, PC시대와 인터넷 시대가 1990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000를 언제 돌파했죠? 1995년에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1990년이 1인당 국민소득 $10,000 돌파하는데 뭔가 트리거가 방아쇠가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1990년부터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도체 만드는 우리나라의 회사가 수출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왜? PC시대가 열렸으니까. 인터넷이 열리는 기본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라크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었거든요. 그런 또 전쟁이 하나 일어나는 시점이 또 199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3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라고 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이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작은 전쟁이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 간의 공조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국제 질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역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는 변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었거든요. 이라크 전쟁 났을 때 독일과 일본은 돈을 댔고 그죠?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군대를 보내서 같이 참전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제 질서의 변화, 경제의 변화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던 시점이 1990년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한중수교 30년이거든요. 1992년에 한중수교를 합니다. 한중수교의 역사도 있거든요. 1985년에 중국 민항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공중납치가 된 거죠. 김포공항에 착륙을 시킨 게 아니고 춘천 비행장에 착륙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한중수교가 안 돼 있어. 1985년이니까. 그래서 미국과는 수교가 되어 있으니까 미군 비행장이 있는 춘천 비행장에다가 비상착륙을 시킵니다. 그러면 교섭은 미국하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중국의 교섭단이 김포공항에 오면 거기서부터 춘천까지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 관리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대한민국이 발전한 모습을 봤지 않겠습니까? 그 민항기 사건이 있었고 85년에는 중국의 해군 한 명이 서해안으로 또 기순 들어옵니다. 또 우리나라 해군하고 이렇게 대치되는 관계에 있었는데 83년에 춘천 민항기 사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고 뭐가 생겼어요?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잖아요. 83년도에 그 민항기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참여를 하고 로스앤젤레스 게임에서는 소련이 안 갔잖아요. 그죠? 근데 소련이 우리나라에는 올림픽 경기에 참여를 하니 많이 그러지만 중국은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터지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독일이 통일되고 91년 구소련이 붕괴되고 92년에 우리와 드디어 중국과도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990년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하나, 경제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 삼성이 81년부터 투자를 했는데 무려 10년이 지난 시점에 PC 시대와 인터넷 시대가 연결이 되면서 반도체 시장이 활짝 열려서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두 번째는 국제 질서 체제에 있어서 미국 중심의 20세기 질서가 계속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지만
냉전 체제가 붕괴되는 시점을 맞이해서 역시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는 유지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직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90년 이라크와 쿠웨이트 전쟁 데저스톰이 끝이 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이 통일이 되고 구소련이 붕괴가 되고 우리는 중국과 또 수교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89, 90, 91, 92년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국제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세 번째,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이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양상을 통해서 한러 수교와 한중 수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북방 정책,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와 경제 시장의 영역이 과거에 중국과 소련을 포함하지 않던 시장에서 이제 이들 시장을 포함하는 시장으로 가게 됐으니까 5년 지난 1995년에 국민소득이 $10,000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 전부터 우리는 몰랐지만 95년도에 $10,000 1인당 소득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시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지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 보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AI, IoT, NFT, 메타버스, 전기자동차, 스페이스, 그 다음에 로보틱스 전부 이런 거잖아요. 디지털 관련된 거. 이런 산업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삼성 반도체가 81년도에 투자를 했다고 했지만 이 이야기가 나올 때 4차 산업이 시작이 됐을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4차 산업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을까요? 누가 그렸을까요? 언제부터 그렸을까요? 왜 그렸을까요?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걸 알아야지 돈이 들어가는 군형을 알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됐고 왜 하려고 그러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내용을 모르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러 갈 때 목줄을 매는 거 있잖아요. 개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줄 길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 늘어나지만 더 이상은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의 발전, 경제 성장, 국민의 행복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질문들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원천성을. 근데 과연 그거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빨리 배워와야 되겠죠. 아니면 빨리 훔쳐오든지 아니면 빨리 사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변화가 어떤 건지를 한번 90년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시작을 현재 위기의 4가지 변수, 그 배경이 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버블 문제, 그리고 2008년 이후에 11조 2천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풀려 있는 상황, 그래서 미국 달러 값이 완전히 종이값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낮으니까 종이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0%의 금리. 여러분 돈의 값은 금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물을 하나 사려 그러면 뭐 여러분 편의점에 가셔가지고 600원, 900원 주고 물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돈을 대출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대출받을 때 돈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금리 아닙니까? 그죠? 이 금리가 0%라는 말은 뭐예요? 자, 여기 돈이 있으니까 집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나 집어가. 공짜야 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어떻게 해요? 공짜 돈이 있으니까 집어가죠. 근데 집어가는데 돈이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기록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은 해놨어요. 돈을 0%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업은 뭐 하는 거죠? 주운 돈으로 기계도 사고 뭐 카메라도 사고 조명 장비도 사고 장비를 사요. 돈이 싸니까. 그래서 장비를 샀는데 자본 투자고 설비 투자잖아요.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보니까 전부 다 와가 줍줍하고 있어요. 공짜가 되다 보니까. 근데 돈값이 없어가고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이게 달러인데. 국가 체면이 이게 뭐야. 그리고 이렇게 놓고 나니까 문제가 뭐야. 이게 돈값이 이렇게 종이 쪼가리가 되다 보니까 얘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옛날엔 600원 전문 됐는데 6,000원 달라 그러네. 이거 다 공짜니까 아무나 가져가서 막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물건값이 막 올라가잖아. 고민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경제는 어려워서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돈 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돈은 내가 풀어야 돼 있고 왜? 정부가 돈을 풀어야지 누가 돈을 풀겠습니까? 돈을 풀었는데 결국 금리가 제로 그냥 공짜다. 그러니까 다 주워가고 다 가져가가 저쪽에서는 막 이거 가지고 자본 설비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이거는 물건값이 돈값이 싸다 보니까 600원짜리가 6,000원 올라가고 있고 이래 두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돈 그다 드리자.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돈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좀 미국 달러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돈을 빌려갔잖아요. 이름은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값이 옛날에는 그냥 공짜였는데 이제는 돈값이 1원, 2원, 3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옛날에 영원일 때 그냥 주워왔는데 내가 100만 원을 빌려왔는데 지금 100만 원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돈값이 매일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는 게 낫겠어요? 나중에 주는 게 낫겠어요? 야, 돈값이 갑자기 10원 올라버리고 100원 올라버리면 어떡하지? 고민되는 게 있겠죠. 에이, 설마 100원, 10원 그렇게 막 급격히 오르겠어? 0.01원, 5푼, 5할 뭐 이렇게 오르겠지.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미국 연준이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린다는 말은 0.75% 정도 올릴 수 있다는 말은 미국 연준은 거짓말 안 한 곳이야.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빨리 지금 갚자. 돈을 갚으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미국 달러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달러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죠. 교환은 할 수 있어요. 쓸 수도 있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뭐 마음 좋은 슈퍼마켓 주인을 만나면 저 이거 100달러짜리인데요. 지금 이게 환전으로 한 보시죠. 인터넷으로 보시면 1달러에 1,4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달러니까 14만 원인 걸로 치시고 제가 물건을 사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흥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통용되지는 않잖아요. 일반 화폐로,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서 썼는데 이제 이 100달러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원일 때, 돈 가치가 없을 때 우리나라 돈 가치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돈 가치도 그렇게 뭐 크지가 않았겠죠. 미국이 팬데믹과 서프라임으로 돈을 풀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팬데믹이 없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돈 풀었잖아요. 같이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여기서 금리를 올리고 돈값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늦게 갚았다가는 내가 손해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돈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은행 가서 달러 주세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가서 주세요 하고 바꿔서 이제 조금씩 변제를 해 나가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이 100원 올릴 수도 있겠구나. 200원 올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은행을 찾아와서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달러 값은 더 올라가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달러 값은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바꾸는 그 달러 값이잖아요. 이게 전문용어로 환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샀던 시절이 이제는 1,500원, 1,400원 갈 수 있으니까 환율이 저렇게 올라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과연 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괜찮은가? 또 이런 질문들이 연달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돈줄 낸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팬데믹이 일어나고 막 그 서프라임으로 인해서 11조 2천억 달러를 풀었다고 제 책에 적어놨는데 돈줄을 내고 난 다음에, 좋은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죠. 돈줄을 내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 돈 가치가 이렇게 막 떨어지고 나니까 국가가 돈을 빨리 바꿔서 갚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갚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환율이 막 이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국가 부도가 난 나라가 있죠. 스리랑카. 대통령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신흥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벌써 3개월, 4개월 전에 IMF가 다 했어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강하게 올리게 되면 달러가 미국으로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빌려간, 줍줍해서 가져간 나라들은 여기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경고를 많이 날렸어요. 근데 왜 스리랑카나 이런 나라들이 안 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신흥국가들 중에서 몇몇 국가들은 그런 위기,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돼서 위기론이 나오는 걸 듣고 제가 좀 웃었는데, 실수 아닌 실수를 지었는데 우리나라도 외환위기에 과연 올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97년대 하도 된통 당하다 보니까. 근데 제 책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원리를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충격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핵폭탄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경제적인 파장이 왔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제가 늘 좋아하는 단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이 4,3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외환보유고로. 그중에 반 정도는 단기 채무라고 하죠. 한 50%는 단기 자금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장기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그 여유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2150억 달러 정도는 또 여유 자금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2150억 달러가 갑자기 나갈 일은 없잖아요. 또 나간다 할 때 갑자기 나가면 또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일단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가능한데, 아까 핵폭탄급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미국 경제라든지 유럽 경제가 갑자기 푹석 주저앉거나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터져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충분 조건을 만족시켰던 중국 경제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왜?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통화 스왑을 미국과 체결하고 또 지금 정부가 300억 달러 통화 스왑을 가용합시다, 작동시킵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심리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는 저는 뭐라 그럴까요? 너무 성급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좋은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놔둔 상태에서 미국과 통화 스왑 300억 달러를 빌려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유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정책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결국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 문제는 제가 뒤에서 부동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론을 저희들이 지어야 될 게 한 3가지가 됩니다. 첫째,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느게 빨리 할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가져갈 것이냐, 언제쯤 멈출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상식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10월이 됐잖아요. 10월에 지켜볼 수 있는 게 뭐였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전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블링켄 미 국무장관과 만난다든지 동계올을 앞두고 어느 정도 협상과 휴전에 관한 내용이 나올 기미가 10월 달쯤에는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러시아 군을 징집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측하고 전망했던 그 변수는 일단 점점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 모습.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은 오래 가거나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 그렇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안정성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기다가 여러분 들으셨지만 오펙이 1일 100만 배럴도 아니고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왜?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생산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200만 배럴 감산할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뭐라 그랬죠? 감산하지 마세요. 세계 경기를 좀 으쌰으쌰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사우디가 반대의 손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유가는 다시 80달러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90달러로 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과 미국 입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결의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메스터 상원 의원이 10월 한 8일, 7일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말 안 듣네.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또 말입니다. 미국과 중동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 간의 관계가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어느 나라 경제가 먼저 충격을 가장 받을 것인가? 유럽일까? 중국일까? 미국일까? 이걸 또 저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숨겨진 시한폭탄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겠죠.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디에 경제 시한폭탄이 장착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제 관심사예요. 근데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아니라고 봤고 유럽일까? 아니면 중국일까? 이제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독자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세계 주요 투자기관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를 가지고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올릴 것인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시각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니까 요거를 설명하는 걸로 해서 뒤에 부분을 이렇게 대신하는 걸로 읽어보시고 주요 리서치 기관과 전문가들 그리고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견해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금리를 0.75%포인트씩 3번 올렸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한 3.5까지 가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견해는 한 4.5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포인트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0.75를 갈지, 그러니까 1%포인트를 더 올린다는 말은 미 연준이 0.5, 0.5 올리든지 0.75, 0.25 올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굳이 뭐 4.5에 맞추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월가에서 나오는 공감대는 4.5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앞으로 한 3번 정도의 공개시장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금리가 결정된다고 하면 미 연준은 한 번은 쉬어야 되든지, 그죠? 아니면 0.5, 0.5 올리든지 0.75, 0.25 올리면 4.5가 됩니다. 그 말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미국 경제의 이제 거시경제 지표들, 노동시장의 상황, 생산자 물가 상황, 소비자 물가 상황들이 이제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속도를 너무 빨리 가져가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 침체는 세계 경제 침체를 의미하니까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것보다는 상황을, 시황을 봐가면서 올리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 비둘기파의 목소리들이 점점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4.5까지는 간다. 두 번째, 4.5에 도달하고 난 다음부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 미국 경기 침체의 우려는 세계 경제 침체를 의미한다. 그럼 이제 미국 지도자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섬으로서 미국 경제만 신경 쓰고 갈 것이냐, 아니면 21세기의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 경제도 한번 살펴보면서 갈 것이냐를 이제 미 연준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전자 같아요. 미국은 미국 소비자 물가와 미국 경제만 신경을 쓰지 세계 경제의 어떤 하모니? 이거는 당분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강하게 키우세요? 아니면 이렇게 막 보살피면서 키우세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유로존이라고 하는 경제가 지금 엄청난 그 충격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즈 새로운 신임 총재가 들어오면서 영국의 채권 시장과 영국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또 브렉시트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고 유로존은 그대로 하나의 유럽연합체로서의 힘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 정책이나 이런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겨울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중단하게 되면 아마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10% 다 넘어갈걸요. 여러분 소비자 물가 10%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질 소득은 당연히 감소하고요. 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처분 소득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럽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밥 3끼 먹던 걸 2끼로 한 끼 줄이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외식이나 외출이나 여행을 줄이겠다. 다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죠? 수출을 많이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미국도 우리끼리만 살 거야라고 정책을 가져간다면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소비 많이 안 하고 실질 소득,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니까 모든 것을 줄이고 수입을 줄여나가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어들고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도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우리 수출은 다 줄어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에서 6개월 연속,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라고 하는 것은 수출이 수입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 벌어지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과연 세계 경제를 걱정하면서 계속 갈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 금리는 4.5가 지금 공감되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4.5 그랬으면 저는 뭐 별로 신빙성은 안 둘 건데 미국 연준이 또 월가에서 4.5 그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보다는 미국의 그런 그 시장이나 지위에 있는 분들의 말에 신뢰성을 더 제가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실 게 아니라 중국 대만 전쟁도 이제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국민들에게 자기의 위상이 불확실해지고 불안해지면 관심을 밖으로 돌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중국과 대만 간의 그런 양안 간의 갈등이 너무 많이 도드라지게 부각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전자처럼 미국이 자국만 신경 쓴다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무력적인 행사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과거보다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아르바이잔 사태, 또 이쪽 중국 대만 사태, 이런 모든 것들이 국지전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사인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당분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장기전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아직 10월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뭐 푸틴이 핵폭탄을 터뜨려서 뭐 다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휴전이나 아니면 평화협정, 종전으로 가는 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은 또 오펙이 감산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추운 겨울이 유럽 쪽과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이 그럼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읽은 또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요약해 놓은 핵심인데요. 뭐냐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으냐, 이 위기가. 미국의 전문가들의 이야기, 또 유럽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2025년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2023년이니까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갈 것 같다, 이 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외신들의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외신에는 에너지 위기라든지 인플레이션 위기는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불확실한 거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1990년 상황과 2000년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2000년에서 지금 22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산업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계기가 만들어서 점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모습은 지금 오간데가 없고 미국은 어떻게 금리를 올릴 것이고 어떻게 소비자 물가를 잡을 것이고 2%입니다. 8월 달에 8.3이었으니까 9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겠죠. 이게 만약에 6%대로 툭 떨어져 버리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우리 주식시장은 막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8.3이었는데 이게 다시 뭐 8.5로 올라간다든지 뭐 7.9 정도 아주 미미한 변화를 보이면은 미 연준은 금리를 0.75%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거시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세계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는 계속 불확실성의 시대로 보고 있다. 불확실성을 하나씩 챙겨야 되는데 누가? 미국이. 과거 같으면 20세기 같으면 미국도 챙기려 하지 않는다.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접어든 것 같다. 그래서 유럽은 유럽대로 살아나가야 되고 영국과 다른 EU 국가들이 어떻게 타협을 하고 경쟁을 하고 협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흥다그룹 이야기는 뭐 작년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올 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한폭탄이 되거나 지연내관이 돼서 터질 것인가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내용이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어느 정도 무엇을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있으면 수많은 구명배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잖아요. 경제, 정치, 사회, 심리, 문화, 기후변화, 환경 이런 이제 작은 배들이 구조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 있기도 하단 말입니다. 근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배가 저기 앞에 지금 빙하가 떠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다 봐요. 이제 많은 경우를 안 봐도 돼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선장한테 저 빙하가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저 방향 예측을 모르니까 좀 많이 우타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선장이 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 저 정도 속도와 유속을 봐서는 이 정도만 우타하면 되니까 연료 많이 떼올 필요 없고 갑작스럽게 배를 우회전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 없어. 결국은 박는 거죠 뭐. 그래서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마지막 장면에 선장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함께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피할 수 있었으면 왜 못 피했을까? 다 같이 살면 되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빙하가 저기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EU 빙하, 영국 빙하, 중국 빙하, 미국 빙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는 얼음 창고, 동빙고, 서빙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얼음들 이런 것들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작은 돛담배 하나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적어도 우리는 크루즈 선단 같은 그런 큰 배란 말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란 말입니다. 이 배가 어느 빙하든지 한 빙하는 저는 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거는 방송을 하면서 다른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크루즈를 갖고 있는 선주 아니에요? 우리가 구단주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 내면서 대한민국 크루즈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거를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테 다 맡겨놓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 국가가 잘 되는 거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 국가는 창피한 거니까 다 사형시킬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치 국가대표들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대신 책임은 너가 다져. 근데 책임진다고 한들 뭐 할 것이면 왜? 국가가 없어지는데요. 타이타닉으로 침몰하면 어떡할 겁니까? 침몰하지는 않겠죠. 외환위기는 오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국가의 그런 빙하가 옆으로 슬쩍 스쳐 지나가고 나면 그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그거는 예방을 하자. 첫째 요약을 하면 미국 경제도 그렇고 유럽 경제도 그렇고 중국 경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 상당히 미국 경제에 의존적이어서는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미리미리 내다가 방화벽을 설치해야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금리, 환율, 고물가, 고유가, 뭐 이런 고공물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틈을 타서 산업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빨리 우리는 산업구조 조정을 해서 4차 산업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제가 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로봇 시대가 만들어진다. 제 책을 보면은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로봇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다, 드론 시대다, 전기자동차 시대다. 무인, 전부 무인이잖아요. 그리고 로봇도 보시면 아시지만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로봇이 전기줄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로봇 보셨습니까? 로봇이 막 뛰어다니고 또 활동을 하면서 뭐 호텔 같은데 또는 공항 같은데 가면 로봇이 돌아다니잖아요. 원초적인 로봇입니다만 전기줄 달고 다니는 로봇 보셨어요? 없죠. 코드를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배터리가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산업이 이런 무인, 그러니까 무자, 그 무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그 중요한 자원이 될까요? 배터리죠, 뭐. 그럼 배터리 그러면 또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오래 가야 되고, 충전 속도가 빨라야 되고, 터지지 않고 안전해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게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기술이잖아요. 배터리 기술. 어떤 전해질을 쓸 것이며, 어떤 양극재와 음극재를 쓸 것이며, 어떤 분리막을 쓸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스템 반도체, 예를 들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제 책에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반도체 산업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에는 배터리 관한 정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슨 정보도 들어오겠어요. 무인 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제 개인 정보도 담고 있잖아요. 그 개인 정보와 같이 어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전달하고 송수신하는 이런 모든 기술들이 동시에 발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웹 1.0, 웹 2.0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웹 2.0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웹 3.0으로 가야 돼요.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린 이 배터리에서 전달되는 정보 또 내가 쓰고 있는 컨텐츠의 정보는 제 개인 정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개인 정보는 다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보호돼야 되니까. 내가 지금 행선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차가 지금 가고 있는 거를 해커가 뽑아가지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위해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위해하죠. 왜? 해커가 신호등 다 막아버리면 뭐 사고가 다 나겠죠. 뭐. 이제 그런 식의 시대가 이제 눈앞에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 이름을 대서 뭐 합니다만 안 되겠습니다만 땡땡땡땡현 이런 기업을 추천을 합니다. 이런 기업 주가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사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곽 박사 말을 들으니까 지금 배터리가 미래의 반도체 산업이구나. 지금 반도체 산업 가운데 땡땡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원시적인 반도체 수준밖에 안 되겠구나. 그럼 과연 이 반도체 회사는 어떤 시스템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구나.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을 때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언제? 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회사는 여기에 투자하고 있어. 땡땡전자도 10년에 걸쳐서 1981년에 투자했던 게 90년에 빛을 보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나는 이 반도체 회사에 믿음을 주고 계속 투자를 할 거야. 이게 여러분 투자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주가가 떨어졌네. 국민주인데 6만 원 하던 게 4만 원 갔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정부는 어떻게 하라? 이거는 투기하는 거죠. 자기가
기업을 평가해서 이 기업에 저축하듯이 그 기업의 미래 수익을 보고 기대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육성을 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얼마, 한 달 뒤에 얼마 이거를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받기가 힘든 겁니다. 기다려주지를 않거든요. 투자를 하는 순간에 바로 열매를 내야 된다라고 기대하시면 저는 잘못된 투자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산업별로, 업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